코스피가 이틀째 상승하는 가운데 개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틈탄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줄을 이뤘습니다. 시장 혼란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4대 금융지주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주 서한을 보내 밸류업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수출이 반도체와 철강 제품의 상승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증시는 계엄 초반의 혼란에서 일단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상승세인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보이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4포인트 오른 2,430선 후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패닉세를 보였던 개인들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 중이고 기관도 300억 원 넘게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은 1,500억 원 넘게 매도 중입니다. 정치 불안 속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저가 매수 심리 등이 맞물리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소폭 내린 53,000원 후반에 거래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도 0.5% 안팎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 오르며 67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29원 80전에 거래 중입니다. 그제 1,437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어제 1,426원 90전으로 내리며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1,430원을 돌파했고 정치 불안이 더 심화되면 1,500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죠.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154.1포인트 떨어진 44,247.83에, S&P 500은 17.94포인트 떨어진 6,034.91에, 나스닥은 49.45포인트 내린 19,687.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을 8일 넘긴 어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당초 정부 계획보다는 4조 1천억 원 삭감된 수준이라 내년 초 추경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예고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내년 예산안 내용 전해주시죠. 네,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안한 예산에서 야당이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인데요. 증액과 달리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고 정부의 비상금으로 활용되는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을 줄여 당초보다 절반을 깎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0억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막판에 여당이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을 반영한 3조 4천억 원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야당은 1조 원 반영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예산안이 아예 통과가 안 되면 국가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이었는데 정말 최악은 피했다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커지면서 일각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준예산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민연금, 생계급여 등 최소한의 예산 집행만 가능하고 복지재원 지출은 어려워집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움츠러진 상황에 내년엔 새 정부 출범 가능성도 커지면서 수경 편성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계엄 수사 상황 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새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지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 경찰의 수뇌부를 체포했습니다. 네, 특별수사단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다라는 등 계엄에 대해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죠. 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만으로 내란 사태 관련 첫 구속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교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법원은 검사의 이번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사실상 우두머리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면 꼭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계엄을 들먹이는 불법 리딩방이 요즘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고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일단 어떤 수법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료 주식 강의나 급등주 추천 등을 광고하면서 네이버 밴드로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본인을 해외 유명 투자사의 교수라 속이고 일단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내게 해서 투자자가 믿게 한 뒤 가짜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어 가짜 앱 화면상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빌려줘 초기 자금 없이 손쉽게 투자자가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꾸밉니다. 이후 출금을 요구하면 원금 선상환을 요구하고 투자자가 입금하게 되면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자금을 뺏는 수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도 위조하고 금감원이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속이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죠. 네, 금감원은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금감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최근 정치 상황을 악용한 투자 사기 발생 가능성에 더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의 경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교묘한 언행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며 경제금융수장들이 연일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도 해외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동참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국내외 이해관계자 진정시키느라 바쁘군요.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젯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로 만나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경제와 금융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치, 경제 포함 모든 국가 시스템이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투자자와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황간담회 F2 회의를 열고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로 낙폭을 일부 회복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재부는 내일 주요 신용평가사와 컨퍼런스 콜을 열고 투자자와 소통을 이어갑니다. 주요 금융지주도 해외 주주 달래기에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4대 금융그룹은 밸류업을 굳건히 이행하면서 연말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금융과 KB금융은 해외 투자자 서한을 통해 경영진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강조하면서 각 그룹의 양호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도 해외 투자자에게 컨퍼런스 콜 등을 진행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적극 관리하고 흔들림 없는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다만 정말로 해외 정부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말뿐인 메시지보다는 확실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게 그간 시장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안 좋았던 고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는 급감했고 건설과 도소매업에서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전체 고용에 앞서서 제조업 상황을 먼저 좀 보죠. 네, 우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1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인 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차츰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된 영향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 취업자도 10만 명 가까이 줄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도소매업도 6만 5천 명 줄어 6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11월끼리 비교하면 코로나로 취업자 수가 급감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저 증가폭입니다. 올해 초 30만 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월 8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10만 명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어땠습니까? 네,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고용시장을 견인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0만 명 가까이 늘었고 30대도 약 9만 명 증가했는데요. 그에 비해 15세 이상 29세 미만인 청년층 취업자는 18만 명 줄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10만 명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0.1%포인트 떨어진 2.2%였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 18만 명 증가해 지난달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같은 11월끼리 비교하면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금융권, 그중에서도 최근의 유동성 불안에 더 취약한 저축은행 상황 보겠습니다. 은행 매각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상인 저축은행의 판결이 연말 예고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자세한 재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6일 상상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합니다. 2019년 금융위는 불법대출 문제 등으로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후 불복 소송전이 벌어졌다가 지난해 상상인 측이 최종 패소했고요. 이에 금융위는 그해 10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들어 상상인의 계열저축은행 2곳에 지분 처분을 통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렸고 이에 다시 불복해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당초 내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법원 사정 등으로 2주가량 미뤄졌습니다. 특히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 판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패소할 경우 매각이 늦어질수록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건전성 문제도 있잖아요. 네,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2곳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 권고를 통해 부실 자산 처분과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영업 정지와 매각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달 정례 회의는 오늘과 24일 두 차례 남겨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유동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만큼 업계는 조치가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지난 4년을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 작업이 오늘 드디어 종지부를 찍습니다. 내일부터는 두 항공사가 한 배를 타게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당국도 사후 관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기업 결합이 완료됐다고 끝이 아니죠. 네, 끝이 아닙니다. 양사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운임 인상 제한과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또 무료 수화물과 같은 서비스질 유지 등의 내용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항공 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독과점이 우려되는 양사의 68개 중복 국제 노선 중에 38%에 대해서 운임 인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제도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지난 2019년 말 시행한 안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LCC도 키워서 독과점을 견제할 방침인데요. 서남아시아 유럽 운수권 증대분을 LCC 중심으로 배분하고 또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도 LCC가 우선 진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더불어 조선 항만 산업 대책도 나왔다고요. 네, 정부는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 신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고 또 부산항의 하역 능력도 2배 수준으로 확장하는데요. 또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 거점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세계 주요 거점 항만 터미널의 운영권과 지분 확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부터 파운드리까지 이루어지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인 평택 캠퍼스로 대규모 인력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의 특명으로 시작됐는데 특히 그간 부진했던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들이 이동하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 기흥과 화성의 반도체 엔지니어 2,000명가량이 평택기술 2동으로 이전 중입니다. 기술직들이 생산기지 옆에 위치해야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전영현 부회장의 특명에 따른 이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엔지니어 중 양산 수율 직전까지 올리는 공정설계팀의 PA와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데이터를 통해 개선하는 품질 엔지니어인 PE들이 인력 이동의 주축입니다. 이들 직무는 반도체 개발 이후 양산을 앞두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투입되는 인력들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에서 6세대 10나노급 D1C 양산을 위해 협력사의 제조 설비를 발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 인력 이동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인력 이동의 목적은 결국은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의 베이스 다이가 D1C로 선정된 만큼 내년부터 장비 반입과 인력 재배치 등 밑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4에서 베이스 다이를 5세대 10나노급 D1B를 활용하는 만큼 D1C의 수율 확보가 결국 삼성전자 HBM4 개발과 납품을 위한 첫 단추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큰손인 엔비디아로부터 5세대 HBM 품질 인증이 지연되면서 메모리 1등 위상도 뺏겼는데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모리스창 TSMC 창업주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지적한 가운데 당장은 메모리 리더십 탈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우리 수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수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7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43%, 철강 제품이 20.4% 늘었고 자동차 부품과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제품 등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또 다른 주력 품목인 승용차와 석유 제품이 하락세를 나타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입은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191억 달러였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16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수출이 괜찮은데도 경제 전망은 안 좋죠. 그렇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올해 우리 경제가 기존 2.5%보다 0.3%포인트 낮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 영향이 점차 둔화될 거란 설명입니다. 2% 중반대로 전망됐던 우리 경제 성장률은 이미 2% 초반대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ADB는 당초 우리 경제가 내년에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번엔 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은 1.9%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엔 최근 계엄 쇼크로 인한 파장이 담기지 않아 내년에 1% 중반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부터는 운동할 결심으로 헬스장 등록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헬스장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어떤 분쟁이 많았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700여 건으로 대부분이 93%가 환불 거부와 위약금 분쟁 같은 계약 해지 문제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서비스가 바뀌거나 축소되는 경우, 또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먹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 피해 소비자는 결제한 다음 날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결제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네, 보통 몇 개월에서 1년치까지 선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 계약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요. 네, 피해 소비자들의 헬스장 평균 계약 금액은 117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50만 원 미만이 38%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20%,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도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자 중에 여자 비중이 56.6%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시불보다는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중도 해지 시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에 대비해서 문자 등 입증 자료도 확보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6년 만에 수급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를 점차 잡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 타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83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78만 9천여 명, 여자가 4만 4천여 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급여 종류별로는 수급 나이가에서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8%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110만 5천여 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수급액은 108만 3,805원이었습니다. 더 많이 받는 수급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289만 3,5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4만 4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제도 시행 30년 만인 2018년 첫 200만 원 수급자가 나왔고 지난해 1만 명을 넘기더니 올해 4배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36년 만인 올해 700만 명을 돌파했고 매달 3조 6천억 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 일주일째인 오늘도 노사 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노조는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 등을 놓고 본교섭까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실무 교섭 단계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1%를 비롯해 평상시에 68.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 시장에서 어제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3.4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1977년 3.38달러를 기록한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커피 원두 가격은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 80% 넘게 급등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61곳의 3분기 순이익은 1조 8,10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425억 원, 2.4% 증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143억 원, 2배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증시 부진의 수수료 수익과 자기 매매 손익은 줄었지만 부동산 PF 충당금의 기저 효과로 대출 관련 손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서부와 영서,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상계 10, 9, 8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한때 흐리겠고 약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크게 춥지 않겠고요.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이들 지역의 먼지 농도를 한때 나쁨 단계로 예보하고 있지만 환경부 기준은 대체로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초반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